안녕하세요. 저는 주제도 모르고 제 소중한 물건에 손을 댄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해준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금목걸이인데요.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전 한 번도 아빠의 금목걸이를 숫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평생 간직하신 그 목걸이가 왜 저에게 소중한지, 그 물건에 감히 손을 댄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다들 아마 아빠, 엄마, 나, 언니 혹은 동생 이렇게 꼽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뿐입니다.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컸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또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왜냐하면 엄만 제가 둘이 같이 났을 무렵부터 제 곁에 안 계셨거든요. 아빠 엄만 친척 어른의 소개로 중매로 결혼을 하셨대요. 나중에 친척들이 쉬쉬하는 말론 엄마는 아빠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고 주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결혼하실 때 할머니는 솔직히 엄마가 마음에 안 드셨대요. 결혼 전 두 분의 궁합을 봤는데 엄마 팔자에 남자들이 많다고 나왔다나요? 하지만 엄마에게 첫눈에 반한 아빠가 결혼을 밀어붙이셨고 결혼 직후에 제가 태어났죠. 그때 아빠는 막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딴 직후라 전국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빠는 엄마 제 곁에 있는 날보다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았대요. 하긴 아빠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집에 계시는 날보다 한밤중에 들어오셔서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할머니와 한숨 섞인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새벽까지 출근을 하셨고 제 머리맡엔 아빠가 두고 간 선물이 놓여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난 왜 엄마가 없지? 우리 엄마는 어디 갔을까 싶더라고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하나 둘씩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난 집에 들어가도 아빠도 엄마도 없는데 왜 친구들 집엔 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걸까 하며 골목길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적도 많았고요. 엄마도 아빠도 없는 집이었지만 전 불행하진 않았어요. 제 곁에 없는 부모님 옷까지 손녀딸을 알뜰살뜰 채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두 분은 혹시라도 손녀가 엄마 없는 티가 날까봐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답니다. 우리 시연이 내일 준비물이 어디 보자. 줄넘기랑 스케치북? 할애비가 지금 문방구 가서 사오마. 시연아, 내일 도시락 반찬은 뭐 해줄까? 시연이랑 친구들 다 같이 먹게 할미가 많이 해줄게. 할아버진 늘 저녁마다 제 알림장을 보며 준비물을 확인하고 매일 아침마다 절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할머니는 제 옷이며 양말 한 짝도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학교 운동회 날엔 아빠가 지방 공사장에서 올라오지 못하자 할머니가 통닭을 바리바리 챙겨오시고 할아버진 저와 같이 2인 삼각을 뛰시기까지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이렇게 아껴주시니 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더 꽁꽁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 엄마를 찾는다고 생각하실까 봐서요. 가끔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시연이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시연이 엄만 시연이 아기 때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걸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슬퍼할 것 같아 차마 물어보질 못했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중학교 무렵 제가 아빠 서랍 안에서 발견한 종이 한 장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하얀색 종이엔
아빠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이혼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엔 제 이름이 있었고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엄마 아빠 이혼 신고사라는 걸 알게 됐고 전 당장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왜 아빠랑 엄마가 이혼했다고 나와 있어? 우리 엄마 죽었다며? 시연아, 아휴, 이걸 어떻게 찾았냐? 네가 더 크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휴, 그걸 평생 숨긴다고 숨겨져? 얘도 이제 알아야지. 자네가 말해줘. 그렇게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나가시고 할머니는 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내 엄마가 사실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날 안 보러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왜 이제까지 저한테 비밀로 했는지도 답답했습니다. 제 추궁의 할머니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죠. 사실 네 아빠가 일하느라 자주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힘이 들었는지 너 낳고 자꾸만 밖으로 돌더라. 그래도 자식까지 있으니 그 마음 잡겠거니 했는데 글쎄 어느 날 밤에 짐을 싸들고 가버렸어. 뭐? 그럼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날 보러 한 번도 안 오는 게 말이 돼? 그게 참, 우리가 물어물어 네 엄마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말이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어. 그것도 네 아빠 아는 동생이랑 살림을 차렸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니? 끌고 오지도 못했지. 아휴,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나. 할머니께 모든 사실 들은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날 보러 오지 못하는 것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날 낳은 친엄마가 날 버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 닫고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는데 그제서야 예전 일들이 짜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고향을 좀 가봐야지. 참,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돈 번다고 미쳐서 집구석 망하는 것도 모르던 놈 여기 왔수. 뭐 구경이라도 하라고요? 난 절대 안 가요. 아버지도 그리 아시고 발길 끊으시오. 이제 우린 거기 얼굴도 못 내밀어요. 그래, 혹시라도 시연이게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 안 된다. 영감도 잊어버려요. 우리 집은 왜 명절에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지 가끔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절 왜 방 안으로 들여보냈는지 그제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내 엄마가 자식까지 버린 여자라는 충격에 아빠마저도 미웠네요. 그래서 철도 없이 아빠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잘 좀 하지. 아빠가 잘했으면 엄마가 도망 안 갔을 거잖아.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미안하다, 시연아. 아빠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시연아. 너 네 아빠한테 왜 그래? 한 동네에서 살면서 형수 동생 하는 것들이 그렇게 눈이 맞아 도망갈 줄 누가 알았어. 네 아빠도 죽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살았어, 이거사. 아빠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 할머니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그 상대가 한 동네에서 자란 친동생 같은 사람이라니 아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몇 날 며칠을 술만 마시다 엄마를 찾아가려고 나선 순간 제가 첫 걸음마를 떼며 아빠를 불렀다고 해요. 아빠! 아빠! 시연아,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우리 다 있고 너랑 나랑 살자. 시연아, 아빠가 너 꼭 지켜줄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아빠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없애버리려 엄마 서류 정리까지 마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낫질 않았대요.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포크레인 기사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애도 커가는데 딴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애미라도 없는데 애비라도 곁에 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시원엄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저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숨겨진 가족살 전부 알게 된 전 한동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밥도 굶어봤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들어누워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엄마가 이제야 절 찾아올 리 없을 테니까요. 결국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며 슬슬 그 상처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잡은 것처럼 보이자 집안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빠는 여전히 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오늘은 경기도 다음 준 전라도 다음 달엔 경상도로 돌아다니며 힘들게 일을 하셨죠. 날이 추워도 더워도 포크레인 안에서 일해야 하는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 번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영하 15도래요. 꼭 출근하셔야 돼요. 집에 쉬시지. 불러줄 때 일해야 해. 그리고 춥고 덥다고 일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어? 다 참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넌 학교 갈 때 조심해. 힘들게 일하는 아빠의 모습과 갈수록 늙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며 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절 낳은 엄마를 언젠가 만나면 보란 듯이 제가 잘 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힘들게 절 키우신 아빠에게 보답할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외박은커녕 할머니 걱정하실까 봐 어두워지기 전 꼬박꼬박 들어갔죠. 할머니는 그런 제게 너무 제가 일찍 철이 들었다며 걱정하셨지만 전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길 바랬습니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시연이 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아이 참 할머니도 나 시집가는 것도 보셔야죠. 할머니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돼. 어? 나한테 할머니가 엄마잖아. 나 두고 먼저 가면 안 돼? 그래. 아휴 내 새끼한테 나뿐인데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도 할머니와 손잡고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그대로 숨이 멎어 계시더군요. 이미 차가워진 할머니를 만지고 또 만지며 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엄마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전 태어나 처음으로 할머니 없는 졸업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학사모를 꼭 할머니께 씌워드리고 싶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했죠. 할머니, 지금 나 보고 있어? 할머니 손녀딸 대학 졸업했어.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가 좀 편찮으셔. 할아버지는 좀 나중에 데려가면 안 될까? 연세는 드셨어도 정정한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이 컸던지 시름시름 앓으며 기력을 찾지 못하시더군요. 저와 운동회에서 같이 달려주던 그렇게 듬직한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날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좀 있으면 봄꽃 필 텐데 아빠랑 나랑 할아버지랑 꽃 보러 가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네 할미 생각이 자꾸만 난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할아버지, 나 결혼하면 식장에 아빠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계셔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운 차리세요. 네? 가여운 우리 손녀. 아휴, 네 짝은 찾아주고 가야 할 텐데. 그래야 네 할미한테 안 혼날 텐데. 그렇게 할아버진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도 제 걱정만 하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하늘 아래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아빠 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아빠 저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빤
할아버지 할머니께 변변한 효도도 못했다고 슬퍼하셨고 저도 저 키우날 고생한 두 분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집이 너무 허전해. 시연아, 괜찮어.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몫까지 너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 유품까지 정리하고 얼마 뒤 전 회사 면접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두고 아빤 아침부터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셨어요. 아빠 그런 곳에 가보는 건 처음이었답니다. 아빠도 어색한지 헛기침만 하시며 여기저기 구경만 하다 여성복 매장 앞에서 발길을 멈추시더군요. 우리 딸이 곧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제일 예쁘고 비싼 옷으로 보여주세요. 따님이 너무 미인이시네요. 이거 한 번만 입고 가도 딱이겠어요. 아빠, 이거 너무 비싸요. 내가 소개팅 나갈 것도 아니고 면접 시험인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입어도 돼요. 한사고 말리는 제 손길에도 아빤 제 옷이며 구두, 핸드백까지 사주셨어요. 살면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긴커녕 본 적도 없는 아빠였는데도 계산할 때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계산할 때마다 제 자랑을 하시느라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우리 딸 이렇게 입고 이거 들고 나가면 남자들이 아주 줄을 서겠어. 면접관도 우리 딸 보자마자 합격, 무조건 합격 이럴 것 같아. 아이 참 아빠도 우리 아빠 진짜 못 말린다니까. 제 옷과 구두에 가방까지 사고도 아빤 절 이끌고 금은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꽤 값이 나가는 금목걸이 사주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제가 하기엔 너무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아빠,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줘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너도 직장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런 금부치가 있어야 일도 잘 풀고 돈도 들어오는 법이야. 아빠도 젊을 적 할아버지가 세냥짜리 금목걸이 해주신 거 아직도 갖고 있지 않냐. 손님, 금목걸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손님 관상이 금이 딱 어울릴 관상이시네. 지금이야 금값이 무척 비싸다고 난리지만 아빠가 제게 금목걸이를 사주실 때만 해도 금 한 돈에 22만 원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빠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극구 사양하는 제게 아빤 제 취업 선물이라며 한사코 제게 금목걸이를 안겨주시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죠. 생각해보니 너 크는 동안 입학 준비도 할머니가 다 해주셨잖냐. 나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제 네 할머니도 안 계시니 아빠가 해줘야지. 그리고 금목걸이는 할아버지처럼 나도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이거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너도 이제 사회인 될 테니 알겠지만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을 테고. 그래도 이렇게 금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진다. 아빠가 곁에 늘 있어주지 못할 테니 이걸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전 무사히 면접 시험에 합격해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아 아빠에게 내복과 운동화를 사드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제 선물을 받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아빠, 이거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저 힘들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시연아, 네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걸 사와. 그래도 고맙다. 너무 고마워. 아빠, 이젠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등산도 가고 그러세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 내가 포기 안 하고 살아서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빈자리를 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빠가 환갑이 되면 함께 여행도 가고 칠순이 되면 제가 아빠한테 더 큰 금목걸이 사드리고 싶어 돈도 열심히 모았죠. 그렇게 3년 정도 흐른 뒤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었네요.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제게 오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한번 웃겨드릴게요. 저 때문에 웃으시면 번호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봐요. 지금 저 때문에 웃으신 거죠? 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 좀 주세요. 살면서 이런 정신없는 남자는 처음이었네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또 그런 모습이 영 싫지도 않아 결국 제 번호를 알려줬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장익준. 저보단 2살이 많았고 여러모로 저와는 많이 다른 성격이었죠. 어른들과 살던 탓에 시끄러운 거 싫어하던 저와 달리 그 사람은 늘 유쾌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웃겨. 오빠는 대체 왜 그렇게 웃겨? 오빠 개그맨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나 사실 개그맨 지망생이었어. SBS, MBC, KBS 공채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희연이 만나려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나 보다. 그지? 자신의 힘든 시간도 기분 좋게 넘기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가끔 연인들끼리 있을 법한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늘 절 웃게 만들어줬거든요. 오빠, 내가 술 먹고 연락 안 되는 사람 싫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술 먹고 괴가 되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사람에 대해서 전화하겠습니다. 뭐야? 나 참. 화 풀렸지? 한 번만 봐주라. 시연이 너 지금 웃었다? 이렇게 저와 정반대인 그 남자의 성격에 이끌려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말이 많기도 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또 저와의 약속은 꼭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무엇보다 홀로 계시는 저희 아빠에게도 잘하는 모습에 전 이 남자다 싶었죠. 지금도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세상에서 아버님만큼 시연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만큼은 꼭 시연이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이 마음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우리 시연이가 겉으론 당차 보여도 상처가 많은 아일세. 잘 부탁하네. 고마워.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아빠의 모습이 뭉클하면서도 슬퍼 저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수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여사 인사드립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시연이 걱정 많으셨죠? 이젠 제가 시연이 곁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고마워, 오빠. 너무 고마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엄마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답니다. 제 고백에도 남자친구는 당황하긴커녕 절 안아주며 달래주더라고요. 시연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엄마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저희 아빠를 만난 후 전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여라도 제가 엄마 없는 걸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봐 걱정이 태산이셨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달리 어머님은 제가 엄마 없이 컸다는 사실 들으시곤 제 손을 잡아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어린 나이 고생이 많았구나. 우린 그저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래, 이제 이 집안 사람이 된 거니 지난 날은 있고 그저 익준이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친딸처럼 잘할게요. 절 따뜻이 맞아주는 시부모님들 모습에 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없이 살며 외로웠지만 하늘이 새로운 엄마 아빠를 내려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환대 속에 우리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치러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나뿐인 딸 결혼 준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결혼식 비용이며 혼수까지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아빠 달리 남자친구네 집에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 시어머니께 반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내심 섭섭해하면서도 사정이 나은 쪽이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혼식장에 모인 시아버님과 지인들을 보고 저희 쪽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연아, 네 시아버지 되실 분 말이야. 인상이 보통이 아니시더라. 무슨 일 하신다든? 친구들도 전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던데. 남자친구 말론 예전에 운동해서 그러신 거래요. 말은 거칠어도 속은 따뜻하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이고 얘, 난 네 시아버지랑 그쪽 사람들 보는데 조폭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우린 꽤 괜찮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시댁과 저희 아빠를 챙기느라 바빴지만 그게 행복이거니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손자 손녀도 태어났는데 아이들을 안고 어르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이지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아구 우리 손녀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쁠꼬. 네 엄마도 이렇게 작았는데 이런 애기를 낳았어요. 아구 까꿍. 아빠 허리 아플 텐데 이제 좀 내려놓고 쉬세요. 허리가 아프긴. 아주 요 녀석도 눈앞에 어른거려 잠도 안 오더구만. 그렇게 아빠가 아이들 보고 가신 날이면 전 좀 슬펐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듯 남편은 저보다도 자주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아빠를 잘 챙겨드렸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날 더운데 일 많이 하신다고 시연이가 걱정이 많아요. 전해드린 홍삼 다 드셨죠? 다음 주 갈 때 또 가져갈 테니 아끼지 말고 챙겨 드세요. 우리 장서방이 최골세. 바쁠 텐데 전화도 주고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물론 소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사람 살면서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겠냐며 괜찮은 척했죠. 무엇보다 딸 시집가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착하고 다정한 사이가 있다고 좋아하는 아빠를 보니 저도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은 늘 그렇듯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야 말았죠.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답니다. 칼바람에 잔뜩 움츠려 출근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김시연 씨죠? 여기 병원인데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빠가요? 당장 갈게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전 잠바도 안 입고 티셔츠 바람으로 응급실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며 아빠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은 안 돼요. 아빠 아직 데려가면 안 돼요. 아빠, 제발.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절 맞이한 건 잠자도 누워있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건강하시던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기질 않았죠. 분명 아침에 출근하신 거 봤는데 포크레인이 안 움직여서 들어가 보니까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으시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나야, 시연이야. 전 계속 차가워진 아빠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제 온기가 전해지면 아빠가 일어날 것 같아 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아빠 얼굴을 쓰다듬며 아빠를 불렀죠. 그러던 와중 전날 밤 아빠의 통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곧 생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주말에 장서방이랑 애들이랑 같이 찾아갈게요. 아이고,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그거 괜한 돈 쓰지 말고 난 우리 딸만 있으면 된다. 아이 참, 아빠도 그러지 마시고요. 핸드폰 새 걸로 바꿔드릴까? 버튼 잘 안 눌린다며. 난 다 좋아. 우리 딸이 주는 건 다 좋다. 우리 딸이 최고지 그럼.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했던 아빠였거든요. 그게 채 하루도 안 됐는데 12시간도 안 됐는데 아빠는 눈을 뜨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아빠를 흔들고 불러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전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런 아빠의 이별에 전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할머니, 할아버지 이어 아빠까지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도 전 일주일 넘게 누워 있었어요. 아빠 사망 신고도 해야 하고 유품 정리도 해야 했는데 정리는커녕 아빠의 숨결이 담긴 아빠만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빠, 난 어떻게 살라고 벌써 가셨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염없이 울다 아빠 옷을 끌어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이표 보니 제 생일, 남편 생일에 우리 애들 이름과 생일, 좋아하는 음식의 장난감 종류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글씨로 시연이 감기 기운이 있는 듯 약 사다 줄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 난 어떻게 살라고. 아빠. 그렇게 하루 종일 제가 밥도 안 먹고 있으니 회사 출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휴가를 내고 계속 누워있는데 문득 저희 아빠가 우리 애들 이름까지 써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을 등에 업고 힘든 줄도 모르고 웃으시던 아빠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애들 내팽개치고 있는 걸 아빠도 바라지 않으실 거야. 날 낳아준 엄마 날 버렸지만 난 그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정신 차리자. 애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집안 상황은 첩첩산중이었죠. 40대 초반이던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전 아이들도 어려 퇴직을 반대했지만 남편은 고민 끝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준 1년치 월급과 퇴직금을 들고 나왔지만 남편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그렇게 한숨만 내쉬었죠. 막상 남편의 퇴직이 현실로 닥치니 저도 막막했지만 잘 될 거라고 남편을 응원해줬네요. 무엇보다 저도 다행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나이가 있으니까 취업보단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은 어때? 우리 아빠처럼 포크레인 기사 준비해도 되고 애들도 크는데 이제 평생 직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노후도 있고. 뭐? 공무원에 포크레인? 야, 나 그런 거 못해. 나 머리 쓰고 몸 쓰면서 일하는 거 체질이 안 맞아. 생각해봤는데 나 내 사업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뭐 사업? 당신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사업을 한다는 남편을 말리며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 받은 돈을 다 쏟아부으며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할 거면 정확히 알고 해야지. 어디 가서 일부터 배우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는 장사 안 망해. 사람들 돈 없어도 밥은 사 먹으니까. 당신 나만 믿어.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남편은 외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잔뜩 받아 50평이 넘는 가게를 얻었어요. 무리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 넓히자고 그렇게 남편을 설득했건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를 시작한 남편은 몇 달은 집에도 안 들어오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남편의 의욕도 쉽게 꺾이고 말았네요. 여보, 출근 안 해? 가게 안 열어? 가게 내놨어. 어차피 손님도 안 오는데 전기세나 아깝지 뭐. 뭐? 벌써 가게를 내놨다고?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대출은. 그럼 어쩌라고. 좀 기다려봐. 메뉴 바꿔서 하면 잘 된다니까. 그렇게 남편은 메뉴만 바꿔대며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3년간 생활비는커녕 그나마 모아둔 적금까지 깨고 남편과 제 보험까지 다 해약해 쏟아부었지만 빚만 잔뜩 늘어나 있더라고요. 집에 돈이라곤 씨가 마르자 남편의 애들 백일 반지 돌반지까지 모두 가져다 팔았죠. 저한테 상의도 없이 애들 반지를 팔고 온 날은
이혼 직전까지 싸웠다니까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들한테 금은 못 사줄 망정 그걸 몰래 팔아? 아이,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거 장롱 속에 두면 그게 돈이 되냐? 아유, 답답하긴 진짜. 그렇게 남편은 3번 연속 가게를 말아먹었어요. 가게를 열 때도 돈이 많이 들지만 폐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라도 사업을 포기하고 기술이라도 배워보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진 돈 좀 줘봐. 내가 나 잘 살자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위한 거잖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당신 내 퇴직금까지 중간정산 받아 가져갔잖아. 벌써 몇 번째 이게. 이제 애들 보험비 낼 돈도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이, 정말 큰일이네. 그렇게 남편과 싸우는 도중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버이날이고 뭐고 다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꼬장꼬장한 시부모님은 기념일을 넘기는 걸 절대 용납 못하셨거든요. 결국 빠듯한 살림 때문에 시부모님들께 식사 대접하기도 부담스러워 전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밖에 나가서 대접해야 하는데 요즘 저희 형편이 좀 그래서요. 이해해 주세요. 너희 아무리 형편이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한테 자식 노릇은 해야 한다. 그래, 너희 젊으니까 금방 살림 좋아질 거다. 익준이가 요즘 일이 안 풀려서 그렇지 한 번 터지면 대박날 인물이야. 그렇게 쓰린 속을 삼키며 저는 모른 척 상을 차렸습니다. 대낮인데도 소주를 찾는 시아버지의 갈비 양념이 싱겁다는 시어머니 트집을 모른 척 넘기며 시중을 드는데 딱 그때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 손목에 처음 보는 금팔찌였습니다. 금이 얼마나 굵었는지 팔찌가 아니라 수갑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굵기였죠. 시댁 형편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 팔찌가 대체 어디서 났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금팔찌 새로 사셨어요? 저 이렇게 굵은 건 처음 봐요. 너 몰랐냐? 이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사준 건데. 네? 뭐라고요? 아범이요? 그럼 어머님 팔찌도. 그래. 지 애비 거 사면서 내 것도 사왔더라. 근데 넌 왜 그러니? 너무 놀란 전 남편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따져 물었습니다.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 남편에게 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저런 팔찌를 해드렸나 싶었거든요. 처음엔 자기가 드린 거 아니라고 발뺌하던 남편은 결국 제게 이실직고랬고 그 말을 들은 전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아버님, 어머님 저 팔찌 어디서 샀어? 카드 긁었어? 그거 카드 긁은 거 아니야. 사실 내가 해드린 거야. 어버이날 겸 해서. 뭐 당신이? 두 분과 합치면 한 3냥은 돼 보이던데 그거 지금 시세로 하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당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사실은 장인어른 금목걸이 그거 독여서 만들었어. 장롱 속에 있던 거.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말도 안 나온다는 게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는 제게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 그거 장롱 안에 두면 뭐하냐? 지들끼리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다가 쓰라고 놔둔 거 아니야? 그 목걸이를? 우리 아빠 그 목걸이를 녹였다고? 목걸이 굵은 거 그거 녹이니까 딱 우리 엄마 아버지 팔찌 나오더라고. 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걸이는 아빠가 평생 목에 걸고 계셨고 돌아가실 때도 간직하고 있던 목걸이였거든요. 아빠를 보내드리기 힘들어 옷도 한참 후에나 태웠는데 그 목걸이엔 아빠의 모든 시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장롱 안 깊숙이 넣어둔 거였거든요. 그렇게 아빠의 시간과 숨결과 땀이 고스란히 배있는 그 목걸이를 남편이 녹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제 눈엔 이작자가 남편이 아니라
원수, 아니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걸 왜 손을 대? 그게 어떤 건데 왜 허락없이 만져? 그걸 왜 네 부모한테 멋대로 갖다 줘? 그게 네 거야? 네 거냐고?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녹여? 뭐? 네 부모? 그래,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넌 부모도 없잖아. 아빤 죽고 엄만 도망가고 이제 나한테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야. 근데 뭐 네 부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전 있는 힘껏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에게 달려가 금팔찌를 빼버렸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리 내. 아니, 애미야,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이야? 이거 빼세요. 이거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잘난 저놈이 우리 아빠 유품을 녹여서 만든 거라고요. 당장 빼세요. 당장요. 울며 불며 팔찌를 뺏으려 미친 듯 달려드는 절 막으며 시아버진 제게 또 한 번 폭탄을 날렸습니다. 상은 뒤집어지고 잡채며 고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아빠 유품? 아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이거 내가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거야. 네 아빠 일은 니들끼리 해결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빌려준 돈이라뇨? 너 몰랐냐? 익준이가 사업한다고 작년에 우리한테 3천만 원 가져갔어. 그 돈 갚으라니까 이걸 갖고 오더라. 아무튼 우리도 돈 받기 전까지 이거 절대 못 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빌려준 돈이라니, 3천만 원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작은 방에서 기어난 남편이 제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 지난번 가게 준비할 때 돈이 모자라서 당신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빌렸어. 당신이 돈 없다는데 그럼 어떡해. 빌릴 사람이 아버지뿐이잖아. 이 인간은 그래도 끝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내가 돈을 융통 안 해줘서 시아버지에 빌렸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희 아빠 보험금까지 욕심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안 돼. 무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동안 당신이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알아?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엔 진짜야. 아버님도 사이 잘 되길 바라실 거 아니야. 아버님 남기신 거 보험이랑 유품들 꽤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결국 제가 아빠 보험금을 안 내놓으니 아빠 금목걸이에 손을 댄 거였죠.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도 기가 막히더군요. 시아버진 과거 사채 일을 했었고 그 연세도 돈에 대해선 이런 한 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손주들에게도 세뱃돈 한 번, 용돈 한 번 안 주던 분이었으니까요. 돈 앞에선 아들도 손주도 없는 분에게 무려 3천만 원을 빌리다뇨. 이 인간이 정신 있는 걸까요? 아버지 돈은 갚아야 하잖아. 근데 돈도 없고 가게도 잘 안 되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여보. 그래, 네 남편이 돈 못 갚는다고 하길래 내가 담보라도 갖고 오라고 했다. 돈 3천이 누구지, 걔 이름이야? 아무튼 이제래서 나한테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주든가. 그렇지 않고선 난이 팔찌 절대 못 내놔. 당신 자식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유품을 녹여 만든 거라고 해도 역시나 시아버진 돈이 우선이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전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고 바로 시부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네요. 아버님, 이거 엄연한 절도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버님 사채업 하시면서 정가 좀 있으시죠?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뭐? 아니, 이게 미쳤나? 넌 네 마누라 단수도 못하고 밥 처먹고 사냐? 아버지, 그게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시부 호통 한 번에 바들바들 떠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시아버지 헛기침 한 번에 호통 한 번이면 무릎부터 꿇고 비위를 맞췄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속이 뒤집혀 아예 쌓인 걸 모두 퍼부었습니다. 팔찌 이리 주세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할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당신 뭐? 우리 엄마가 도망을 가? 그럼 니네 엄마가 다방한 거 떳떳하냐? 사채업자 아버지의 다방 마담 엄만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고. 뭐? 네가 그걸 어떻게... 누가 그래? 나 다방했다고 어느 년이 그러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신혼 초부터 주변 어른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 집 구석 보통 아니라고요. 아버진 깡패, 엄마 다방마담 출신이니까 세대 정신 똑바로 잡고 살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오늘에서 정신을 차리네요. 그렇게 난리가 나고 시부모님은 펄펄 뛰시며 기함을 하시더군요. 결국 전 진짜 경찰에 남편과 시부모님을 신고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악을 써도 아버님 어머님이 팔질 내놓질 않으니 별 수 있나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도 남편과 그 집 인간들은 당당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유품이라니까요. 사이도 자식인데 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모르겠고, 글쎄 돈 대신 받은 거라니까. 난 잘못 없어. 저 모자란 놈 때문에 이게 뭔 짓인지 원. 아이고 집안 망신이다 망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 이게 무슨 쪽팔린 일이야. 남편분, 아무리 장인어른 유품이어도 아내 동의 없이 처분하면 절도죄예요. 모르셨어요? 예?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어르신은 조회해보니까 사기 협박으로 수배 중이셨네. 아이고 참, 부자지간에 같이 유치장 들어가셔야겠어요. 경찰 앞에서도 헛소리를 늘어놓던 남편과 시아버님은 결국 사이좋게 유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합의하면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제게 그제서야 싹싹 빌었지만 전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남편 처벌을 요구했네요. 시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너 이러는 거 돌아가신 아버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 아니야. 뭐? 아직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빠를 들먹여? 그럼 사이가 자기 유품 녹여서 딴 데 쓴 건 아빠가 바라실 일이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은 제게 이혼당하고 절도죄로 재판까지 받게 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수배 중이던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집벌은 뭐 못 준다고 감방 간 남편 아들 뒷바라지 대신 집안에 있던 폐물을 다 챙겨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니네 엄마 도망갔으면서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몹쓸 꼴을 보게 됐네요. 전 시부모 팔찌를 다시 녹여 금고에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어딜 가든 아빠의 유품도 함께 할 겁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어요. 이젠 어느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애들 둘과 살려니 참 힘이 들 때도 많습니다. 사실 남편은 예전부터 도움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저 혼자 애들을 키우려니 힘이 붙일 때도 많죠. 남편은 재산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못했고 위자료도 못 받았거든요. 양육비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게 전부이고요. 얼마 전에 너무 힘이 들어 금을 좀 팔아볼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얼마 전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잠깐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는데 곧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제가 이 힘든 상황에도 저희 아빠 유품을 지키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꼭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사주시고 아빠가 저에게 사주신 건 단순히 금이 아니라 그걸 사줄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애들이 사회에 나갈 때 저도 작은 금목걸이라도 사주고 싶어서요. 물론 저와는 달리 부모님들께 받은 금을 팔아 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전 남편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남편이 회사를 나온 뒤 성실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했다면, 노력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다면 제가 먼저 아빠의 유품을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바라시는 건
제가 가장 행복해지는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결국 전 그런 방식으로 남편의 잘못을 깨닫게 해줬죠. 여러분도 저처럼 특별히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금은 그저 비싼 물건이겠지만 저처럼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답니다. 그 물건에 매겨진 숫자보다 그 물건에 담긴 시간과 사랑, 그리고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개나리가 피고 있네요. 이번 주말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저희 아빠 낙골당에 갔다 아이들과 공원에서 즐겁게 놀아주려고요. 그럼 지금껏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